네, 안녕하세요. 이철희의 부동산 TV 특강 진행의 김유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자존감이 좀 높아진다라고 알고 있으신가요? 뭐라고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존감이 좀 높아진다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뭐 큰 건 아니고요. 눈 뜨면서 물 한 잔 마시는 뭐 그런 계획 실천했었을 때, 또는 조금이라도 책 읽을 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스스로 세운 계획을 실천할 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만큼 자존감이 좀 올라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런 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조금씩 내가 공부를 하고 그에 맞춰서 접근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거기 안에서도 자존감을 또 키워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존감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거든요. 02-2638-3947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철희의 부동산 TV 특강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철희의 부동산 TV 특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늘 이 시간 알차게 채워주고 있으신 분입니다. 자, KR 부동산 아카데미 이철희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철희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좀 좋은 투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1시간 동안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철희 원장과 함께 이 시간 좋은 정보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존감 같이 좀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 먼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2020년 부동산 시장이 한마디로 대혼란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양한 규제들도 쏟아져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까지 악재가 좀 겹치다 보니까 더욱더 시장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은 좀 어떨까요? 다가오는 2021년의 모습, 이철희 원장의 칼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2020년도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12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양태나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연이어서 내어놓은 고강도 정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움츠릴 줄 알았던 이 부동산 시장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의 거래 그리고 거래량이나 가격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외곽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극화된 원인은요, 이 강도 높은 규제가 낳은 어찌 보면 필연적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많이 했고요. 또 그러한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고강도 대출, 그리고 세제 정책, 그리고 수요 대책, 수많은 부동산 규제를 쏟아 부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투자자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강남에서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용성, 노도강, 그리고 금관구, 수용성, 인천, 그리고 수도권 외곽과 중소도시까지 갭투자가 번져 나갔습니다. 두더지 게임처럼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서요,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의 소강 상태를 보이기 시작을 했었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 전세 가격을 또 안정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임대차 3법을 또 입법하였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이런 속성으로 인해서요, 속성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이 더욱 가파르게 되었죠. 전세가율도 다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량과 가격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끌을 하면서까지 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는 가격 안정의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또 깨닫고 부랴부랴 전방위적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공급의 물리적 한계가 또 보였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도심 내에 공실인 상태의 상가라든가 호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바꾸겠다는 궁여지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적이 너무 협소한 주거 환경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는 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또 완화하는 대책을 추가로 또 내보냈고, 행정부의 수뇌부들이 현장 방문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거기서 나온 발언들이 또 정치권의 화두가 되어서 9시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왜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동물들은 자기가 늘 가는 길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으면 그 동물들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또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쳐서 인간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비유가 꼭 맞지는 않겠지만 흡사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본주의는 어쨌든 돈으로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죠. 갖지 말라고 하는 것, 또 더 가지면 안 된다는 이런 정책 철학과 당위성,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능을 앞설 수도 없을 거고요. 여러 가지 대책이나 정책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정부를 믿고 기다린 무주택 서민들의 실망감,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정당의 지지도도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부동산 전문가가 시장을 예측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컴플레인,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책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2020년 자본시장의 규모는요, 이미 이러한 정책들이 다 닿기 어려울 만큼 그 파이가 커져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고 거대해진 자본주의와 인간의 본능이 만나서 생긴 지금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거기에다가 정책 실패로 인해서 생긴 불신, 박탈감, 코로나19 사태,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경제 생활에 단기적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또 다른 문제를 분명히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언제나 이렇게 상승과 과열 양상으로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요, 안정세로 분명히 접어들 겁니다. 그런데 그 안정세는요, 영끌을 해서 막차를 탄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또 주지 않을까. 저 같은 일개 부동산 전문가조차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 사실 부동산 전문가로서 좀 무색하고요, 부끄러운 2020년 12월이 가고 있습니다. 네, 2020년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에 맞춰서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2021년만큼은 좀 좋은 부동산 시장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탄탄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우리 이철희 원장과 함께 2021년에 전략을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장도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1대1로 무료 상담을 또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먼저 좀 듣고 자세한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요, 현재 공개적인 세미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면 상담 내지는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 사이에 자녀분들한테 증여 내지는 주택을 하나 이렇게 구입
해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상담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나 오피스텔에 관련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 고민 이런 것들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 상담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로요. 지금 예약을 해주시면 제가 스케줄을 잡아서요.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고민들 함께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매도, 매수뿐만 아니라 세제적인 부분들, 또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규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도 연락 주셔서 관련된 고민들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1대1 상담은 예약이 필수거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1대1 대면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다 함께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1638-3947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들 어떤 뉴스 있었는지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번 한 주간 부동산 시장에 나온 뉴스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백약이 무효다. 그리고 전셋값이 오르자 다시 갭 투자가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간의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전세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금리적인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수급에 대한 상황, 그다음에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지면서요. 전세 가격이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상당폭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현금을 조금 들여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이른바 갭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가율이 오르면서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전세난으로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고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취득세도 중과가 되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갭 투자가 다시 살아나고 있기는 하지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되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뿐만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갭 투자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전세값이 상승을 하면서 집값과의 격차가 줄어들었고 전세가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또 비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 비율 LTV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70%까지 가능하고 대출을 받아도 전입의 의무가 없는 것. 이것이 이제 비규제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외곽이라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지방 중소도시에 이런 갭 투자가 유리해졌다는 얘기죠.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서울 등 규제 지역의 대출이 사실상 차단되었고 서울발 집값 급등이 수도권을 비롯해 일부 지방까지 확산하면서 비규제 지역의 갭 투자 수요를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값이요 0.03%에서 0.04%로 이번에 상승을 또 했는데요. 저금리 그리고 유동성 확대 그리고 입주 물량, 수급에 관련된 문제죠. 그리고 전세 수급의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수세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강남 4구의 주요 단지들의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중저가인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뭐 예견이 되었던 것인데요.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전세가율이 40%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갭투자로 들어가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갭투자라고 한다면은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5천에서 1억 사이인 것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2억에서 3억 사이인데 서울의 주요 단지들은 2, 3억 가지고 좀 들어갈 수 있는 갭투자 환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외곽으로 비규제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소도시도 규제가 시작이 되었다. 36개 지역 대출 세금 압박. 지금 전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쪽에요. 이렇게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가율이 오르면서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다시 여러 도시를요.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투기가 몰리며 집값이 이상 급등한 지방 36개 지역이 무더기로 신규 규제 지역에 지정이 되었다. 여기는요, 지방 광역시는 물론 중소도시도 이제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17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인천 중구, 그 다음에 경기도 양주, 안성 일부, 그리고 부산 쪽도 많이 했습니다. 부산, 서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하사고, 사하고까지 전부 다 했고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이라든가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파주라든가 충남의 천안이라든가 이런 데도 됐고요. 논산, 공주, 전주 전부 다 이번에 규제 지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제가 칼럼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두더지 게임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규제가 묶인 지역도 있지만 규제가 풀린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금리 유동성 증가와 집값 대비 전세가율 상승으로 주택 매수입리가 상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 지역을 다시 묶었다라고 국토부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집값 급등 남 탓에 한국은행에서는요, 부동산 정책 실패지 않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이견이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정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국토부는 집값이 이렇게 오른 것은 낮은 금리와 유동성 확대로 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수급 불균형에 의한 원인이 주요했다라고 이렇게 좀 의견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 전세값 상승의 원인과 관련해서 대폭 늘어난 시중 유동성 때문이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독립기관이지 한국은행의 총재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취지로 금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수급의 불균형에서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이 금리 때문에 유동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수급 불균형 때문일까요? 뭐 두 가지 다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조금 더 깊은 영향을 미쳤고 어떤 것이 좀 외부 독립 변수로 작용을 했는지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집값 상승에 전부 다 부채질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정책에 대한 실패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감과 박탈감까지 더해져서 실제로 정상적인 노멀한 수준 이상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문제죠. 사실은요. 2016년도부터 2018년 말 혹은 2019년 초반까지 올라간 가격은요. 그동안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 가격이 회복을 하고 그간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소득의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오른 가격이다라고 수용할 수 있는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초반까지 가격은 좀 수용 가능한 정도의 가격 상승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2019년도 중반 이후에 올라간 가격은요. 그때부터도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사실 이 가격은 좀 시장이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 경제 논리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격 수준이었거든요. 여하튼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 펀더멘탈을 포함해서요.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예측하고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어놓을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상 지금 무의미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플러스 20%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매수세도요. 물리적인 환경, 경제적인 자본력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내년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국지적인 상승일 것이고요. 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저가 끌어올린 서울 집값 4주 연속 올라가고 있다. 이게 무슨 뉴스냐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서 2019년 20년도까지 집값이 오른 것은요. 대부분 다주택자들의 투기저가 수요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019년 초중반이 넘어서면서는요. 다주택자들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요. 좀 뒤로 한 발 물러서고 그리고 이제 이 30
30대를 중심으로 한 뭐 영끌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30대가 내 집 마련,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들어온 수요자, 이들 때문에 가격이 현재 받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갭 투자가 시작이 됐던 것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서울의 안쪽 지역에서 갭 투자가 많이 성행을 했었죠. 그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서울 외곽 지역까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그것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고 그들의 자녀분들이나 30대 사회초년생들, 무주택자들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자금력으로 서울 강남이나 중심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를 찾을 수밖에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주택자나 어느 정도 자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채를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규제 때문에 더 이상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돈이 조금밖에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라든가 젊은 분들이 들어오는 시장은 그 전에 있었던 다주택자 부모님 세대하고는 그 자본의 투자 규모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일어났던 상승폭만큼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투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박탈감을 좀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폭 이상의 상승까지 바라고 지금 투자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오른다도 아닙니다. 아마도 지속되었던 강보합세로 몇 년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의 뉴스입니다. 자,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억 원짜리 원룸이 웬말 투기처럼 변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여러분들 그 광진구 광장동은요, 한강변에 있는 곳인데요. 이쪽에 고급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온다 그래서 또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변에 주민들한테 뭐 민원이나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세대 공동주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역세권 주변에 주차장 완화 구역을 설정을 했던 것을요, 확대시켜서 1, 2인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완화해서 생긴 건축법적인 명칭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2009년도에서 2013년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원룸을 중심으로 나왔고, 이 원룸 수요가 보다 공급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넓어지니까 생활의 주거 환경이 질이 나빠진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혹은 지자체에서는 다시 주차장법을 강화시켰죠. 그러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약간 줄어들었는데 요 사이에는 단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조금 더 확대가 되고 공급량이 좀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1, 2인 가구들,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고급화시키면서 실제로 가격이 많이 비싼 것을 공급을 했다는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취지와는 무관하게 반대 방향의 결과를 낳은 또 규제의 역설, 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풍선 효과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데 다 오르니 강남이 되레 싸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도 역설인 것이죠. 아파트 가격이 강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오른 가격 때문에 주변까지 그 오름폭이 확산이 되었고, 주변이 강남보다 예전에 4, 5년 전에 강남보다도 가격이 올라갔죠. 이미 예를 들면 외곽 쪽에 있는 것들도 지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13억에서 15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3억에서 15억이면은요 2015년, 16년, 17년도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상대적으로 지금 싸 보인다라고 하는 착시 현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6억, 7억밖에 안 하던 지역이 3, 4년 동안 13억, 2배가 올랐다라고 한다면 강남에 15억 하던 아파트는 다 30억이 되는 것이 맞겠죠. 그것은 평준화되기 위한 이 몇 년의 상황이요. 소득 수준이 비강남 지역이 2배가 되었고,
어렵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 집을 갖고 있는 강남의 부동산은요, 외곽 지역이 2배로 오를 때 강남도 2배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상이 상대적으로 강남이 좀 싸 보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 그러한 기사입니다.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비를 2천만 원 준다고 고작 세입자가 갑인 시대다.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죠.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사실 2+2, 그러니까 2년을 최소 임차 기간을 채우고도 한 번 더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더 써서 2년을 더 살 수 있게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임대인들이 또 들어가야만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규제를 피하거나 아니면 양도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 실제 거주 의무 기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차인들이 없는 비어있는 집과 임차인이 아직 계약갱신 중인 그러한 집과는요, 매매가 차이가 많이 좀 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 단지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는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라리 세입자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집값이 싼 것을 매입을 한 다음에 세입자한테 위로금 내지 보상금 이런 것들을 좀 주고 내보내면 거기에 대한 차익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집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온 이러한 결과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더 지속이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시장에 너무 깊이 정책이 손을 넣게 되면은요, 다른 곳으로 또 결과가 튀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한테요,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주거복지를 위한 축과 그리고 현재 투자자들이 정상적으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축은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박탈감이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집을 갖고 있거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급부적인 박탈감과 또 위화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은요, 정책이 그렇게 옳다라고 평등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좋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정부나 여당은요, 2021년도에는 조금 더 형평성에 맞는 이러한 정책들을요, 좀 고민해서 내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주 동안의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철희 원장과 함께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들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역시나 집값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또 갖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갭 투자와 관련된 소식도 좀 있었네요. 일단은 갭 투자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투자자들의 시선이 비규제 지역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된 전략이 좀 필요하시는 분들, 앞서서 1:1 맞춤 상담과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니까 토지 보상 투자와 관련해서도 상담 가능하냐 이런 또 문자들이 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상담 나눌 수 있는지 한 번 더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들은 종류를 보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뭐 물건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지역의 투자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또 매도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보상에 관한 것들, 세금에 관련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번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요, 하나하나 해소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그리고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 얻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들이 있으면요, 지금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학원은 지금 세미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 상담이나 대면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투자 관련된 것, 아파트에 관련된 것, 그리고 투자라든가 매도에 관련된 것 모든 것 좋습니다. 지금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중에 연락을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예약 날짜와 함께 계속해서 지금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미리 연락 주셔서 예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02-1638-3947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2021년 오피스텔 투자금 또 계획하고 있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분들을 위해서 성공 노하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철희의 부동산 TV 특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들 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1대1로 상담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고민 해결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상담과 관련된 부분들 예약까지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02-1638-3947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피스텔 투자와 관련된 정보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이런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 규제가 좀 세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눈이 또 돌렸던 곳 중 한 곳이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오피스텔과 관련된 투자 전략 지금 세우고 있으신 분들 좀 많이 계시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은 오피스텔에 있어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지 그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오피스텔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특징은요, 아파트의 하위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고, 특히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주로 받는 운영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갭 투자와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부동산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의 몸값도 덩달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많고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 어떠한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지난주처럼요. 한 8가지 정도로 좀 기준을 한번 추려봤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 해서 8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세권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요. 역 주변에 있는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준주거 지역에 많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래서 오피스텔이 바로 전철 입구에 붙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 블록 정도 더 간 준주거 지역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역세권이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시겠지만 실제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요.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비싸겠죠. 그 오피스텔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 중에 토지 비용이 있을 텐데 그 토지 비용이 상당히 비싸게 매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분양가나 매매가의 전가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 블록 떨어져 있는 준주거 지역과는 조금 다른 비싼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겠죠. 조금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되었을 때 어떤 것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 오피스텔은 어쨌든 주인이 들어가서 자가 거주를 하는 경우보다는요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세이든 또 특히 월세이든 간에요 임차인이 지불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초역세권에 있는 것과 여기서 대략 한 5분 정도 걸어가서 있는 오피스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임대료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 그러니까 2, 3분을 더 걸어간다 하더라도 월세를 5만 원, 10만 원 줄일 수 있는 곳을 더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말을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요 비싼 분양가를 주고 샀을 때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얘기죠. 오피스텔을 월세 목적으로 사신다라고 했을 때는요, 초역세권 물론 좋긴 합니다만 대략 한 블럭 정도, 그리고 걸음거리로 한 4, 5분 정도 뒤에 있는 준주거 지역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요. 그러니까 다른 물건과는 다르게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월세 받는 부동산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세권이 초역세권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 팁이니까 한번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요. 월세를 받을 것인지 갭 투자를 할 것인지를 반드시 정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제 월세를 받는 투자가 오피스텔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갭 투자 환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했는데, 월세를 50만 원씩 받아가지고요, 1년 12개월을 받았을 때 600만 원의 소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2억이다 그러면은요, 투자 금액 2억에 600만 원이 들어오는 투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요, 가격이 1년 동안에 올랐는데 얼마나 올랐느냐, 갭 투자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억 정도의 분양가였는데 내가 1억 8천 정도의 전세를 집어넣고 2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 뒤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2천만 원이 되었다, 올랐다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2억을 투자해서 600만 원을 번 월세 투자자와 2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2천만 원을 번 사람, 이거 완전히 또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 완전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투자는 시간 대비 효용, 투자 금액 대비 효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오피스텔을 선택을 할 때 월세 운영 수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갭 투자를 해서 자본이득을 발생시킬 것이냐, 요 두 개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는요, 전문가 좀 상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동네에 있는 중개업소들, 지역에 있는 중개업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요, 그 지역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은 또 그만큼 이상 중요한 정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반드시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갭 투자는 전세가율이 중요하다. 이것은 빌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현재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갭 투자 형태로 분석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빌라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가율이요 보통 한 85% 정도, 80에서 85% 정도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 것이 좋고, 오피스텔은 대략 90%에 와닿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은 어쨌든 간에 월세가 아니라 갭 투자면은요,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거든요. 월세를 받겠다고 하면은 뭐 5년, 10년, 20년을 가도 되지만,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 매매 가격 올라가는 그 차이만 보고 바로 빠져나와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단기적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는 것이 좋고, 전세가율도 반드시 90%에 육박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투자 효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월세 투자는 연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어느 정도의 나이도 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갭 투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매달 말일날 월세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수익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수익률은요, 투자 금액 대비 소득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2억짜리를 샀다고 하면은 월 만약에 50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50만 원에 12개월이니까 600만 원 정도, 이 정도면은 내가 그냥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임대료인가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월세 투자를 할 때에는 수익률을 봐야 되고, 이 수익률이 결국에는요, 훗날 매도를 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월 수익률이 시세 차익을 견인한다. 지금 방금 얘기를 한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연 600만 원이 나오는데 내가 1억 주고 사면은 6%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살 때 6%가 아니라 만약에 8% 정도가 나오는
물건을 샀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팔 때 6%에 맞게끔 매매가를 올려서 팔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 아니라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올려 판다 하더라도 내 걸 사주는 매수자 입장에서는요. 수익률 6%가 받쳐주기 때문에 기꺼이 그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중심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률이 이 정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외곽 지역의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상권이 있다던가 이런 쪽에 중저가 이하로 오피스텔을 투자해서 월세 수익률을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처음에 월세 연이익률 수익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시라도 황금성 측면에서 좋고요.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내기에도 좋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발 호재와 오피스텔 가격 상승과의 유의성은 작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요. 한 대부분 50% 이상이 무슨 상담이냐면 빌라를 사고 싶다. 그런데 그 빌라라도 하나 사놓은 곳이 재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좀 다릅니다. 오피스텔은요. 빌라처럼 뭐 10세대, 12세대 이런 게 아니라 50세대, 100세대, 300세대 이렇게 때문에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거나 개 스스로가 재건축이라고 하는 호재를 가져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매 가격이 오피스텔의 재건축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경험치 아마 여러분들 없으실 겁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낡은 오피스텔이라 여기 재건축을 할 거야라는 기대감 내지는 주변에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 이것들은 조금 상반되기 때문에요. 너무 크게 기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와 오피스텔 가격 상승과의 유의성은 적더라라고 하는 것. 7번째. 유사 수급 지역의 공급량을 체크하라. 이것은 빌라나 오피스텔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사 수급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같은 그 오피스텔이 위치하고 있는 동네 비슷한 상황의 입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입지에 있는 곳에 공급량을 체크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보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요. 300세대 오피스텔에 월세를 50만 원 받고 있는데 옆에 1000세대짜리 오피스텔이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50만 원을 내가 다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나오는 오피스텔이 같은 가격의 월세를 제시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월세 투자를 하기 위한 운영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수급 동향, 특히 공급 동향을 잘 살피고 공급이 많이 없는 곳, 여력이 많이 없는 곳에 사야지만 지속 가능한 월세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수익률도 떠받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투자 기간과 수익률을 예상하고 특정하라.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되는 것이냐면요. 2번 월세를 받을 건지 갭 투자를 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투자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 금액을 특정하고 투자 기간을 특정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 요 세 가지를 일단 예상을 해야지 입지와 물건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막연하게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투자는요. 이제 앞으로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내가 사는데 목적 자체가 월세를 받는다라고 하면 장기전으로 물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임대 등록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갭 투자로 내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겠다라고 하면 기간을 정하세요. 아하, 지금 임대차가 1년 남았다. 그런데 내년에 임대차가 만료가 되면서 전세를 많이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 전세 가격이 내가 산 매매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이때에는 내가 단기로라도 매도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심리적인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시라도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반드시 특정을 하고 이 기간 동안에 나는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천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겠어 라고 하면 그 정도는 충분해. 세금을 내더라도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것이 충족이 되면 기간이 도래하거나 아니면은 투자 수익률이 도래를 하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8가지는요.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빌라나 다른 여타의 것들과도 같은 비슷한 맥락의 투자의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다른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요. 물건별로 여러분들이 투자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와의 상담이라든가 또 학습, 책, 도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17년 정도 된 조금은 내용연수가 있는 그런 오피스텔인데요. 대지 지분은 뭐 볼 필요가 없을 것이고 전용 면적이 8평인데 매매 가격이 1억 6천만 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1억 3천만 원이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월세를 받는다라고 하면 월세 50만 원이니까 연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연 600만 원의 매매 가격이 1억 6천만 원이니까 대략 3%가 좀 넘겠죠.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고 아니면 전세가 1억 3천이니까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게 되면 내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전세가요 2년 뒤에 1억 3천이 아니라 만약에 1억 6천이 되었다라고 하면 매매 가격도 당연히 3천만 원 정도는 오르게 되겠죠.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2천이나 3천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3천 투자해서 2년 뒤에 2, 3천을 벌 것이냐 아니면 나는 안정적으로 10년 이상을 임대 등록해서 가면서 그냥 월 3.5%, 4%의 임대 수익을 챙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건이 입지가 좋고 지하철역이 가깝고 산업단지가 주변에 있고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그 임대료만으로도 나의 투자의 목적은 달성이 된 것이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투자의 성향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오피스텔 얘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물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측면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 금액을 특정하고 그리고 내 투자 수익률을 특정하고 투자의 기간을 특정한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하고 그 지역 안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은요. 학원 세미나라든가 전문가들과의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성을 모자이크를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좋은 것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피스텔 투자와 관련된 정보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요즘 또 관심 갖고 있는 투자처이다 보니까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또 그에 맞는 사례까지 좀 알려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 하면은 당연히 역세권으로 투자해야지라는 얘기를 좀 하셨을 텐데, 자, 이와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이 말 해주셨습니다. 꼭 역세권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만큼 이 점 꼭 알아두시고 전략 좀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많은 성공 사례를 보면서 전략 좀 세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다양한 전략이 나에게 꼭 맞는 전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원장님과 함께 1대1로 상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상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한 번 더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하고 강의 시간에 많이 만나봐야 좋은데요. 저희 세미나에 많이들 오셨었고 그리고 지금도 연다면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좀 안타깝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전화나 대면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래 나가는 전화로요. 예약이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연락을 직접 드려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고민의 종류는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저의 경험치 그리고 여러분들의 바람 이런 것들을 좀 잘 섞어서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서로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찾아 나가는 것, 최악을 만들지 않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서로 간에 경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건강한 겨울 나시고요. 밑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곧 방송 끝나잖아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화 오신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예약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오피스텔 투자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도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꼭 투자처가 오피스텔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주택에 대한 전략 함께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그와 관련해서의 또 궁금증 있으시는 분들도 연락 주신다면 계속해서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번호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02-1638-3947번 또 종배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준비된 순서 시간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